예. 자, 또 질문 있습니다. 키워드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중에 몇 년 전에 그 절도범을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로 이렇게 쳐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됐던 그런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초범이라서 봐주고 반성문을 써서 조금 감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감형하는 사유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정당방위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썼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는 사람을 일부러 유인해서 죽여놓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의 요건은 대단히 엄격하고 자기에게 처해진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지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을 패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래 건조대로 자기에게 가해오는 공격을 막거나 빨래 건조대를 확 던져서 못 쫓아오게 하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겠지만 도망가면 될 걸 굳이 쫓아가면서 빨래 건조대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팰 정도를 가지고 형법적으로 자 이건 정당방위니까 더 이상 불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형 기준이 세워지면서 판사들의 재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4차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판사라는 직업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은 그렇다, 반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아나운서 나왔던데요. 뉴스에. 예, 아나운서는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인공지능이 유무죄 판단을 하거나 형량을 직접 정하는 일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역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재범 위험성 판단입니다. 물론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정신의학 전문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장애 여부나 재범 위험성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인데 판사의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쫙 살펴보고 자료를 뽑아준다 하면 그걸 가지고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서 형을 늘리든지 추가적인 처분을 하든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 판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 판단이거든요. 이 사실관계 판단은 합리적인 가치관도 가져 있어야 되고 인생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이야기를 다 두루두루 듣고 그걸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 또는 정말 이 투철한 정의감으로 어떤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나를 감옥에 보내는데 기계가 나를 감옥에 보내? 이런 경우와 판사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처벌을 받으세요 라고 할 때와 어느 게 더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인공지능 판사가 가능할지라도 또 전적으로 대체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인간의 편견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자료에는 사람의 편견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편견으로 오염되어 있는 자료를 대량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편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공지능의 세상에 오면 인간의 편견과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계가 모든 것을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세상은 글쎄옵니다. 네. 저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신상 공개나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보호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호 관찰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벌을 다 받은 가해자가 나와서 다시 그거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전과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될 때 그런 그 이중처벌이나 과잉 아니냐 이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똑같은 논란이 전자발찌 때도 들어왔고요. 성충동 약물 치료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인 건 맞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는 없죠. 범죄자도 죄값을 치르고 사회 복귀했으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인권은 보장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전과자의 전과 기록은 이미 공개 사실이잖아요. 공개 재판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과 사실에 대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재범 예방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다음에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도입 당시에 이거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전자발찌를 채워놨으니까 이제 다시는 재범을 못할 거야. 이것만큼 확실한 재범 방지 수단이 없어.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둘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발찌를 차놓으면요. 그 중앙 통제를 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위치가 점으로만 나타나요. 맵에, 지도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 뒤에다가 무슨 카메라를 달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바라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는 아니고 반대로 재범 방지 효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동 성폭행범은 말이죠. 아동을 꿰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소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걸로 나타나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재범 방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사정책적인 수단이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과하게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야, 이건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따져보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도입할 때는 따져봐야 되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야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라든가 피상적으로 야 이 수단만 도입하면 재범 방지는 확실해. 어느 것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잡해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피해도 범죄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력 범죄로 한두 번 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간단한데 전과 50범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아서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경찰서 가겠지만 이건 뭐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녀요. 막 사진 찍고. 이게 지속적인 괴롭힘이고 소위 스토킹 아닙니까? 또 이게 성적인 괴롭힘이 되면 섹슈얼 허래스먼트,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대책법이 올해 만들어졌고요. 성희롱 부분은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아직까지 형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에요. 성추행부터가 범죄이지. 그 얘기라고 해서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형법으로 다스리는 범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성희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이지만 성인 간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양성평등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징계 대상이 될 뿐이에요.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적 괴롭힘이든 스토킹이든 각각 형법과 또는 어떤 행정적인 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예컨대 접근금지 명령이라든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 경찰과 이 법원의 이
제도가 이제 계속해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스토킹이 없었던 거 아니고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은 뭐 만연해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이름을 붙이고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 직장에서 성적인 희롱 언사를 할 수 있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벌써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가 계속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인권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보호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은 그런 사회 변화의 일부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형사정책이, 형법이 전면에 나서서 다른 사회정책적인 수단들을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접근 금지 명령을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벌금을 받거나요. 네. 구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속되고 또 구금형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문을 뚫고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좀 하면 바로 그냥 경찰서에 가겠는데 쫄쫄쫄쫄 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형법과 형사사법 체계가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약간 영구히 나랑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이런 얘기 듣거든요. 뭐 너 나와서 너 두고 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협박을 한다는 소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을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면 형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형법에서는 그거 어려운데요? 이러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니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요. 그건 영미법에서나 하는 얘기지 우리나라 법엔 맞지 않아요라고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스려야 될 만한 갑질이나 환경 오염이나 제조물 책임이나 국민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필요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단계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구히 지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단계적으로 갖춰 나가면 되는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네. 알리기? 알리기? 예, 알리기가 뭡니까?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하고 그리고 법원, 검사, 판사의 문제지 피해자 문제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하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1388이나 위클래스 같은 곳을 이용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조금 더 시스템적인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의견보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를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면 거기에 경찰도 상주하고 있고요. 상담사, 간호사, 의사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피해자가 전화만 걸어서 상담을 해도 그 1366 같은 전화요.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법률 지원, 상담소, 병원 다 연계를 해줍니다. 그렇게 연계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여성가족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알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인식이 변해야 된다. 범죄에 대한 인식, 그 형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실제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신 분 소감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근데 법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그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체급만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이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눈먼 정의 여신 득혜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정의로운 여신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주목을 불끈 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 좀 화가 많아가지고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상대하는 건 법학과 학생들이나 법률 전문가들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제가 그건 기존 제도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했던 것을 제 인식의 이 문턱을 좀 넘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는 아주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됐습니다. 가르치러 왔다가 제가 배우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 만큼 그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느꼈던 만큼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급 유리창장을 뚫은 세계 1% 논문 쓴 경단녀 박사. 그중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 오네요. 솔직히 저도 지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거든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이 질문은 제가 받을 때마다 눈물 나는 질문인데요. 스튜디오가 세상이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네가 기죽어. 그러지 마. 넌 당당해도 돼.